안녕하세요. 리드런의 독서 감상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선왕조실록 15대 임금 광해군 편을 진행하겠습니다. 광해군은 연산군과 더불어 반정에 의해 정권을 잃은 왕이기 때문에 왕이 죽은 뒤 붙여지는 묘가 없고 실록 대신 일기가 전해지는 왕입니다. 그렇다고 두 임금을 동급으로 취급한다면 광해군이 많이 억울할 것 같습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당시 선조가 없는 조선을 지키며 백성을 위로했고 즉위한 뒤에는 대동법을 시행하여 백성들을 이롭게 했으며 쇠퇴해가는 명나라와 떠오르는 신흥 강자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채택하여 우리나라의 실리를 챙기려 했던 왕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광해는 영화로도 책으로도 많이 다뤄지며 재평가되고 있죠. 아마도 인조반정이 일어나지 않고 광해군이 정상적으로 계속 국정 운영을 했다면 새로운 성군의 역사가 쓰여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시대를 앞서갔던 불운의 군주, 조선 15대 임금 광해군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광해군의 재위기간은 1608년부터 1623년까지 약 15년이고 이름은 이혼, 묘는 없습니다. 광해를 알기 위해서는 선조의 가계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선조의 가계도를 먼저 살펴본 뒤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4대 임금 선조에게는 2명의 왕비와 여러 명의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광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범주에서만 살펴보겠습니다. 등장인물을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왕비 의인왕후와 그녀가 죽고 나서 궁에 들어온 두 번째 왕비 임목왕후가 있습니다. 의인왕후는 자식이 없었고 임목왕후는 적자인 영창대군을 낳았습니다. 후궁들 중에는 공빈 김씨가 장자 임해군과 차자 광해군을 낳았고 인빈 김씨가 정원군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정원군의 세 아들 중 첫째 능양군, 셋째 능창군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조의 가계도를 먼저 살펴보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앞으로 살펴볼 내용의 주인공이 바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선조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조는 자신이 조선 최초의 반개혈통이었기에 자신의 다음 왕만큼은 자신의 적자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바라던 적자는 선조 나이 40이 넘을 때까지 태어나지 않았고 후궁들 사이에서 태어난 서자들만 많았습니다. 전편에서 본 것처럼 서인의 수장이었던 송광정철은 서자들 중 가장 뛰어난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선조의 눈밖에 나 귀양 보내졌습니다. 이후 신하들은 세자 책봉의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바로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궁을 버리고 도망가기 직전 선조는 그토록 미뤘던 광해군을 세자에 책봉합니다. 아버지는 도망갈 테니 네가 남아 조선을 지키라는 것이지요. 이때 광해군의 나이가 18세였습니다. 광해군은 아버지가 버린 조선에 남아 분리된 조정, 즉 분조를 이끌며 외란 중 전국을 누비며 백성들을 살폈습니다. 이는 전쟁 이후 백성들의 광해군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선조가 돌아와 보니 자신의 아들 광해군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제 선조는 아들 광해군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세자 자격으로 문안인사온 광해에게 중국에서도 너를 세자로 인정해주지 않는데 무슨 세자냐면서 너는 전쟁통에 임시로 세자에 봉해진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광해의 세자로서의 지위는 점점 흔들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선조의 첫 번째 왕비인 의인왕후가 죽었고 곧이어 두 번째 왕비인 임목왕후를 맞이했는데 선조는 임목왕후로부터 그토록 바라던 적자 영창대군을 얻게 됩니다. 참고로 혼인 당시 선조는 51세, 왕비는 19세였고 광해군은 28살이었습니다. 이제 광해군의 입지는 더욱 좁아집니다. 임진왜란 이후 정권을 잡은 북인은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와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소북파로 나뉘게 되고 선조의 의중을 알게 된 소북파는 세자를 바꾸자고 주청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광해군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세자로서의 지위를 꼭 껴안고 살얼음을 걸었습니다. 살얼음을 걷는 중 영창대군이 3살이 되던 해에 선조가 죽게 됩니다. 아무리 수렴청정을 하면 된다지만 3살이 왕이 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광해군은 34세 나이로 조선 15대 임금에 즉위하게 됩니다.
만약 선조가 10년만 더 살았더라면 역사가 또 한 번 바뀌었겠죠. 이렇게 세자 시절 끝까지 가슴 졸이며 세자의 지위를 지켜냈고 결국 즉위했던 왕이기에 왕이 된 이후에도 광해군의 마음은 늘 편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종친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영모에 대한 고변은 아무리 현실성이 없는 내용이어도 그냥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영모에 대한 고변을 정적 제거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여 더욱 부추겼고 그렇게 광해군은 자신의 잠재적 정적들인 종친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광해군은 제일 먼저 자신의 동복 형님인 위매군을 유배시킨 뒤 죽여버립니다. 이매군과 광해군은 어머니가 공빈 김씨인 동복 형제입니다. 이매군은 선조의 장자였으나 성정이 포악했기에 신하들이 차자인 광해군을 세자로 건의했던 것입니다.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된 뒤에도 그리고 왕으로 즉위한 뒤에도 명나라는 장자가 있는데 차자가 왕이 될 수 있느냐며 계속 딴지를 걸었고 그때마다 광해군의 입장에서는 형 이매군이 마음속에 걸림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이매군이 영모를 꾸미고 있다는 고변을 듣게 되니 유배시킨 뒤 죽여버립니다. 두 번째로 임모광우가 낳은 자신의 어린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 보낸 뒤 증살시켜 죽여버립니다. 증살은 증기에 질식시켜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유배된 방에 아궁이에 불을 계속 지피고 방 밖으로 못 나오게 하여 죽여버리는 것이죠. 마치 사우나시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영창대군에 대한 영모의 고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시 경상북도 문경세제에서 강도 사건이 일어났는데 범인은 주요 관리들의 서자들로 밝혀졌습니다.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는 이 사건의 배후에 영창대군이 있다고 몰아갔고 결국 당시 9살이었던 어린 영창대군은 위에서 본 것처럼 강화도로 유배되어 증살됩니다. 이것을 개축년에 벌어진 옥사라고 하여 개축옥사라고 합니다. 같은 이유로 광해군은 임모광우, 즉 임목대비마저 덕수궁에 가둬버립니다. 비록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어머니를 가두고 동생을 죽인 이 폐모살제 사건은 대의명분, 효를 강조하는 서인들에게 용납되지 않았고 결국 서인을 중심으로 하는 인조반정의 직접적인 빌미로 작용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였다 하여 이를 폐모살제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정왕군의 셋째 아들 능창군이 제거됩니다. 정왕군의 어머니는 임빈 김씨, 광해군의 어머니는 공빈 김씨였으니 이 둘은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입니다. 정왕군에게는 3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중 셋째 아들 능창군이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기상이 비범하여 광해군과 대북파로부터 경계를 받아왔습니다. 그도 역시 누군가의 고변으로 영모에 휩쓸리게 되었고 살해당할 위험에 처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광해군은 왕권을 위협하던 잠재적 경쟁관계의 세력인 형제들과 종친들을 하나씩 제거해 갔는데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인명이 희생되어 이후 반정의 명분을 제공하기에 이릅니다. 특히 능창군의 첫째 형인 능양군은 광해군에게 복수의 칼을 갈았고 그것은 반정의 또 다른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명나라의 힘이 약해지자 이 틈을 타 북방민족인 여진족이 힘을 키워 나라를 건국하고 이름을 후금으로 지었습니다. 명나라는 중국의 신흥강자 후금과 전쟁을 이어갔고 급기야 조선의 원병을 요구합니다. 광해군은 강홍립에게 1만 군사를 주어 명나라의 원병 요청에 응하게 했지만 후금과 직접 싸우지 말고 적당히 투항해 후금의 누르하치와도 화의를 맺게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힘의 균형이 명에서 후금으로 넘어가고 있는 국제 정세에서 아주 바람직한 실리 외교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서는 어찌 명에 대한 사대를 저버리고 오랑캐에게 머리를 숙일 수 있느냐며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비난했습니다. 특히 서인 세력들은 이 중립외교와 위에서 본 폐모살제를 이유로 능양군을 앞세워 반정을 준비했고 급기야 1623년 능양군은 군사를 이끌고 창덕궁으로 진격하여 궁궐을 접수하고 왕이 됩니다. 그가 바로 조선 16대 임금 인조입니다. 연산군이 철저한 폭군이었던 것에 반해 광해군은
일부 사대주의자들과 단지 정치적 이념을 달리한 현실적인 왕이었습니다. 연산군을 몰아낸 중종반정은 반정 세력에 의해 중종이 추대받는 경우였지만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반정은 인조가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반정을 주도했습니다. 그야말로 쿠데타이자 역모였던 것입니다. 광해군이 폐위된 후 광해군과 패비 유씨, 폐세자 질과 폐세자빈 박씨 등 4사람은 강화도에 유배됩니다. 단 광해군과 유씨는 광화부의 동문 쪽에, 아들과 며느리인 폐세자와 세자빈은 서문 쪽에 각 위리안치 시켰습니다. 이들이 유배된 지 2달쯤 뒤 폐세자가 지하로 땅굴을 파고 밖으로 빠져나가려다가 잡혔고, 이를 계기로 폐세자와 세자빈은 모두 죽게 됩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모두 잃은 광해군은 얼마 뒤 아내까지 잃게 되지만 초연한 자세로 유배 생활에 적응했고 유배 생활 18년 수개월 만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광해군의 업적 중 가장 위대한 대동법만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선은 세금을 3가지 측면에서 징수하였는데 토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세,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 그리고 각 지역의 특산물을 바치는 공납이 그것입니다. 이 중 공납제도는 여러 폐단이 있어 백성들을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우선 이런 공납에는 박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박납은 막을 빵, 밭을 납으로 원칙적으로는 품질이 좋지 않는 특산물의 납품을 막는 제도였는데 관리자들이 이것을 악용하여 물건의 트집을 잡으며 받아주려 하지 않았고 뇌물을 쓴 뒤에야 받아주고는 했습니다. 또한 기후사정 등으로 그 지역의 특산물을 구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럴 경우 백성들은 각 지역의 특산물을 파는 곳에서 물건을 별도로 사서 정부에 납품하거나 아예 그곳에 납품을 대신 맡기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를 대납이라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가보다 더 비싼 값을 대납가들에게 건네야 했습니다. 박납이나 대납 등을 통해 백성들의 세금 부담은 배가 되었고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자 나온 것이 바로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역의 특산물 대신 쌀로 납품하는 것이고 둘째는 세금을 내는 주체가 집집마다에서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로 바뀐 것입니다. 쌀로 세금을 내자는 주장은 앞선 시대의 조광조나 이이도 수미법이라는 이름으로 주장했던 내용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제도였습니다. 또한 세금을 내는 주체가 집집마다에서 땅을 가진 사람들로 바뀐 것은 당시 아주 획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땅 없는 백성들은 환호를, 땅 가진 양반 지주들은 비난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반들의 반대가 있었을지 상상이 되시죠. 광해군은 이런 기득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기도 지역에 대동법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숙종 때에 이르러 대동법은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여기까지 조선 제15대 임금 광해군을 살펴봤습니다.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반정의 명분은 2개였습니다. 폐모살제와 중립외교. 두 내용을 다시 보니 역시 광해군은 역사상 가장 억울한 왕으로 보여집니다. 조선의 성군 내지는 명군으로 일컬어지는 왕들 역시 자신의 정적 제거에는 조금도 틈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태종이나 세조가 대표적이었죠. 이들의 정적 제거 과정이 광해군의 폐모살제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립외교 정책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시대를 앞서간 정책이었습니다. 결국 광해에 대한 평가자라와 비판은 쿠데타 세력인 인조와 서인 세력이 그들의 반정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알면 알수록 더욱 안타까운 왕 광해. 오늘의 역사가 그를 재평가하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연말 되시고 갑진년 새해 푸른 용의 기운이 구독자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